우리 집 주치의와 함께합니다. 데일리 건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치과 전문의 김지호 원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치과 전문의 김지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함께할 주제 바로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 준비한 주제는 자가뼈 이식입니다.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두께와 깊이의 잇몸뼈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거기다가 이제 뼈 이식을 해야 되는 경우가 필요한데요. 오늘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 자가뼈 이식인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지칭하는지부터 좀 질문을 드릴게요. 임플란트의 크기는 다양한데 보통 원통형으로 생겨서 폭, 즉 지름이 3에서 6mm 정도가 되고 길이는 5에서 11mm 정도가 됩니다.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이즈의 임플란트보다 더 넓고 깊은 잇몸뼈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필요한 임플란트의 크기보다 더 잇몸뼈가 작은 경우에는 임플란트가 제대로 그 안에 안착할 수 있도록 뼈를 크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 부위에 뼈를 추가로 넣어야 됩니다. 자가뼈 이식이란 말 그대로 이러한 경우에 자신 신체의 다른 부위에서 뼈를 가져다가 그곳에 이식을 시켜서 임플란트가 안정적으로 그 뼈 안에 고정되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의 다른 부위의 뼈를 잇몸에 이식을 하는 건데 그게 잇몸뼈의 양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이유도 좀 궁금합니다. 잇몸뼈는 왜 부족해집니까? 나이가 들면서 치아를 상실하는 경우가 있지만 보통 구강 관리를 소홀히 해서 심한 충치 또는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인해서 자기 나이라는 무관하게 치아를 이렇게 잃어버리는 상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이유건 간에 치아가 상실하게 되면 치아가 딱 빠지게 되면은 그 빠진 자리에 예전처럼 뼈가 완벽하게 다시 차오르는 것이 아니라 치아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뼈가 계속 흡수가 되게 됩니다. 즉 뼈가 녹아 없어지게 되는 거죠. 특히 치아가 상실이 되고 초기 1년 동안에는 그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가 많이 녹아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잇몸병 중에 하나인 치주염을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염증으로 인해서 치아를 둘러싼 잇몸뼈가 많이 녹고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 치아를 상실했을 때 최대한 빨리 임플란트 시술을 받는 게 어떻게 보면 이렇게 잇몸뼈 상실을 막는 예방법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사실 임플란트 시술 자체도 불가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떤 경우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6개월 이내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또는 심장 판막 수술을 받은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시술을 받기에는 감염과 스트레스에 많이 취약한 상태이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을 연기해야 합니다. 네. 그리고 백혈병, 심부전, 간 기능 이상 등 출혈성 질환을 보유한 환자들은 시술 도중에 지혈, 즉 피가 멈추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 시 아주 조심해야 되고요. 또 조절되지 않은 당뇨나 고혈압을 갖고 있는 환자도 감염의 위험성과 수루 부작용 등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머리 부위 종양 등으로 인해서 최근에 턱뼈 주변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은 경우나 골다공증 약물 중에 하나인 비스포스테이트를 오랫동안 복용한 환자들은 시술 후에 뼈가 괴사될 수 있으므로 한마디로 뼈가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임플란트 시술을 연기해야 합니다. 그리고 아직 뼈가 다 자라지 않은 성장기 청소년이라든지 임산부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신적인 질환들을 갖고 있는 환자들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기 위해서는 기존에 갖고 있는 질환이 어느 정도 완화되고 조절된 이후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이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나 복용 중인 약물 등 때문에 임플란트 시술이 불가한 경우가 있는데 혹시 그 외에 치주질환 등 다른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구강 위생 상태가 불량하거나 심한 치주염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는 임플란트 시술을 바로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임플란트가 성공적으로 뼈속에 고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구강 위생 관리가 잘 되고 잇몸병을 유발시키는 세균이 존재하는 그런 상태여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주신 예는 임플란트가 불가하다기보다는 바로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없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는 임플란트가 아예 불가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뼈 이식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적으로 임플란트를 심어야 하는데 뼈의 양이 부족한 경우에는 뼈를 이식해서 뼈의 양을 늘리면서 동시에 혹은
뼈를 먼저 다 만들고 난 후 나중에 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플란트 시술 때 자가뼈 이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뭐 언급을 했는데요. 잇몸뼈가 부족한 경우 뼈 이식을 해야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치아가 상실된 후에 오랜 시간이 지나거나 치주염을 장기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임플란트를 시술하려고 하면 그동안 잇몸뼈가 많이 녹아 없어져서 아무리 작은 임플란트를 시술하려고 해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임플란트가 잇몸뼈에 단단하게 고정되기 위해서는 임플란트 크기보다 큰 충분한 뼈가 자리 잡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어금니 부분 쪽에는 씹는 힘을 버티기 위해 큰 크기의 임플란트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동안 뼈가 녹아서 시술할 임플란트보다 뼈의 폭이 작아진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아래턱에는 입술과 혀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관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뼈가 낮아져서 신경관과 가까워져 있는 경우에도 신경을 건드리지 않고 임플란트를 시술하기가 아주 곤란하게 됩니다. 이럴 때 뼈의 폭과 깊이, 즉 길이를 재생하고 형성시키기 위해서 뼈 이식이 필요하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뼈 이식을 하지 않고 임플란트 시술을 진행을 해서 신경을 건드리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겁니까? 무리하게 신경과 가까운 곳에 임플란트를 시술하다가 신경을 건드리게 되면 보통 감각 저하, 감각 이상 등이 생기게 됩니다. 특히 볼과 혀에 마취가 덜 풀리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임플란트가 신경을 건드렸다고 판단이 되면 바로 임플란트를 제거하고 신경이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하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신경을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임플란트 시술 후에 며칠 동안 감각이 돌아오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수술 다음에 그 부위가 약간 붓게 되면서 신경을 압박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붓기가 가라앉으면 다시 일반적인 그 정상 감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뼈 이식을 할 때 사용하는 재료들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어떤 뼈를 이식하게 되나요? 뼈 이식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되는 뼈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누구의 뼈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4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우선 자가뼈입니다. 자가골이라고 불리는 자기 자신의 뼈를 이용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로는 동종골이라고 불리는 뼈인데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타인에게서 기증받은 뼈를 멸균 처리하고 동결 건조 과정을 거쳐서 항원성과 감염성을 제거하여 사용하는 방식인데 이것은 어쨌거나 사람의 뼈이기 때문에 치유 능력은 우수한 편이지만 비용이 약간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자신의 뼈를 이용할 수도 있고 타인의 뼈를 활용할 수도 있다. 혹시 다른 재료가 더 있습니까? 세 번째로는 이종골이라고 불리는 뼈인데 사람이 아닌 다른 생물체에서 채취한 뼈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소나 돼지의 뼈를 이용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항원성과 감염성을 없애기 위해서 특수한 처리를 한 후에 이용됩니다.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합성골이 있는데요. 이것은 순수하게 공업적으로 제조를 해서 인체에 무해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이식제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자면 자가뼈는 뼈 이식을 동반한 임플란트를 시술할 때 자신의 몸에 다른 부위에서 가져와다 쓰는 방식이고 그 이외에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은 각각 크기와 모양이 다르게 생산되어 있어서 제품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4가지 재료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4가지는 아무래도 재료가 다르다 보니까 이식 후의 결과에서도 좀 차이가 있습니까? 네, 이러한 뼈의 종류에 따라서 새로운 뼈를 재생시키는 능력이 다릅니다. 합성으로 만든 뼈나 인간이 아닌 다른 동물의 뼈는 비유하자면 빌딩을 세울 때 전체적으로 뼈대를 유지할 수 있도록 건축물에 임시로 만들어 놓은 철골 구조와 같습니다. 그 자체가 뼈를 새로 만들어내지는 못하고 사람 스스로의 뼈가 그 안에서 생성하는 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구조물로 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자가뼈나 다른 사람의 뼈인 동종골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뼈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건축물을 세울 때 부어넣는 콘크리트와 같이 알아서 스스로 단단해지는 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가뼈나 동종골이 아무래도 이식 후 효과가 좋군요. 예. 그러면 어떤 경우에 자가뼈 이식을 권하십니까? 골을 이식할 경우에 가장 이상적인 재료로는
바로 채취한 다른 데서 가져온 신선한 자가뼈입니다. 네. 그래서 치아를 상실하고 오랜 기간이 지난 후라든지 염증으로 인해서 뼈가 아주 조금 남아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뼈를 잘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자가뼈 이식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잇몸뼈가 너무 부족해서 뼈를 만드는 과정을 먼저 시행하고 임플란트를 나중에 심는 경우에도 골 형성 능력, 골 재생 능력이 좋은 자가뼈 이식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개인에 따라서 사실 자기 뼈가 좀 부족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럴 때는 어떻게 합니까? 네,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서 자가뼈, 자가골이 부족하거나 사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가뼈가 아닌 앞서 말씀드린 다른 뼈의 이용이 선호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재료를 바꿔야 되는군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게 어떤 선택 기준을 가지고 바꾸게 되나요? 우선 이식할 뼈를 선택할 경우 이식을 받는 곳, 이제 이식을 할 자리, 그쪽의 골 형성 능력, 즉 그 자리가 얼마나 뼈가 잘 생길 만한 자리인지를 판단해야 하고요. 이식한 후에 뼈가 다시 녹지는 않을지 여부, 그리고 얼마나 기존에 갖고 있던 잇몸뼈가 손실되어 있는지 등의 그런 여부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식을 할 때 좀 걱정을 하실 것 같은 게 자기 뼈가 아닌 다른 뼈로도 이게 결과가 좋을 수 있을까 그 걱정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특히나 치아를 바로 발치하고 난 자리에는 뼈가 생기는 능력이 아주 좋은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곳에는 자가뼈가 아닌 다른 뼈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플란트가 어느 정도 1차적으로 단단히 고정될 수 있고 안정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그나마 잇몸뼈가 작게 손실된 부위에는 자가뼈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아, 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래도 다른 재료보다는 내 몸에서 채취한 자가뼈를 활용하는 게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상황에 맞게 이식을 하면 문제가 없는 거네요. 네. 각각 상황에 따라 적합한 뼈를 사용하게 되면 결과에는 그다지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자가뼈는 말 그대로 자기 자신의 뼈를 가져다가 이식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면역 반응에 문제가 없고요. 안전하고 그리고 뼈를 스스로 만드는 능력을 갖고 있는 이식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강 밖에서는 그럼 먼저 어디 뼈에서 채취를 하십니까? 일반적으로 장골, 그러니까 골반에 있는 여기 있는 뼈나 경골, 다리에 있는 뼈 등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매우 많은 양의 골을 채취할 수가 있어요. 그런 장점이 있죠. 근데 부가적인 마취나 한마디로 수술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식하고 나서 가져온 뼈가 절반 이상이 다시 녹아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경우처럼 광범위하게 아주 많은 뼈가 상실된 곳을 수복하기 위해서는 이런 곳에서 뼈를 채취하게 되지만요. 보통 이제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진료와 연관된 뼈 이식은 입안에 있는 구강 안에 있는 뼈를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아무래도 구강 밖보다는 구강 안에서 뼈를 채취하는 게 훨씬 유리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래서 최근 몇 년 전부터는 뼈가 아닌 자가 치아 이식제를 이용하는 방식도 생겼습니다. 그거는 뭐 자기 치아로 이식제를 만드는 겁니까? 네. 자신이나 가족의 치아를 이용해서 뼈로 다시 만드는 방식인데요. 뽑아야 할 사랑니나 충치로 인해 발치한 치아를 보관하였다가 특수 화학 처리해서 자가뼈처럼 이식제로 활용하는 방식입니다. 치아의 구성 성분과 잇몸뼈의 구성 성분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자신의 치아를 이식할 뼈로 가공하여 만드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자기 뼈와 같이 감염의 위험성이 없고 뼈를 생성하는 능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도 참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좀 헷갈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주제인 자가뼈 이식과 말씀하신 자기 치아 뼈 이식, 이거는 어떤 차이점과 어떻게 경과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아직은 그렇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않았지만 뼈 대신에 자기 치아를 가공해서 이식하는 방식은 뼈를 생성하는 능력에 있어서는 자가뼈 이식과 거의 동등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불필요한 치아를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것에서 굳이 자신의 뼈를 채취하지 않아도 되니까 시술이 단순해질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치아를 발치해 가지고 그것을 가공 처리해야 하는데 한 열흘 정도가 걸리고요. 그리고 적지 않은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이 자가뼈 이식을 이용한 임플란트 시술 과정 좀 여쭤볼게요. 어떻게 됩니까? 우선 뭐 기존 임플란트 식립과 마찬가지로 마취를 하고요. 임플란트를 식립할 곳에 잇몸을 절개해서 임플란트를 심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임플란트를 심기 위해 필요한 양의 뼈를 체크한 후에 추가로 작은 양의 뼈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주변에 있는 뼈를 약간 채취해서 임플란트 주변으로 심고, 그리고 동시에 그 주위에 뼈 이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좀 더 많은 양의 뼈가 필요하다면 구강 안에 다른 부위에서 동시에 뼈를 채취해서 잘게 부수거나 모양을 만들어서 임플란트 주위에 이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얇은 막으로 뼈 이식한 부분을 덮어주고요. 그리고 다시 잇몸을 닫게 됩니다. 네. 근데 뼈 이식을 한 후에 바로 임플란트를 식립하지 않고 기다리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남아있는 뼈가 너무 부족한 곳에는 임플란트를 심기 전에 미리 뼈를 넣어놓고 잇몸을 닫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뼈가 생성되고 굳기를 기다린 다음에 추후에 임플란트를 하게 됩니다. 바로 할 수가 없는 거군요. 네. 보통 시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개인차가 있고 기존에 남아있는 잇몸뼈의 양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보통 뼈 이식을 하고 뼈가 단단히 굳는 데까지 자가뼈 이식은 3에서 4개월 정도가 걸리고요. 인공뼈 이식은 6에서 8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자가뼈 이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오늘 이러저러한 특징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가뼈 이식 임플란트의 장단점 어떻게 정리해 볼 수 있을까요? 구강 안에서 얻은 자가뼈 채취로 이식하는 장점은 우선적으로 외과적 시술 시간이 비교적 짧고, 그리고 얻을 수 있는 방식이 쉽고, 또한 치유가 빠르고 부분 마취를 하여 시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좋은 것은 감염으로부터 안전하고 예측 가능하게 뼈를 생성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추가적으로 뼈를 얻기 위해서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여 부위, 즉 뼈를 얻어내는 부위에서 뼈를 잃게 되는 2차적인 결손을 유발할 수 있고요. 채취할 수 있는 양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양의 뼈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부분 자가뼈와 함께 다른 뼈들, 동종골, 이종골, 합성골 등을 함께 섞어가지고 사용하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든 치료법은 장단점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시술 전에 전문의와 함께 충분한 상담과 검사를 꼼꼼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치과 전문의 김지호 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